여러분은 혹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대부분 좀 피하고 싶은 질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묵직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과연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지, 또 이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가 각각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용어 정리입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 사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는 순간 논의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존엄사, 조력존엄사, 안락사. 그렇죠. 전문가께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일단 첫째, 연명의료 중단.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엄사입니다. 네네. 핵심은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이제 무의미한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 아,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허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늘려놓은 생명을 자연의 순리대로 돌려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오늘 논의의 진짜 주인공인 조력존엄사입니다. 조력존엄사. 의사 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해주고요. 환자가 그 약물을 스스로 투여해서 삶을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아, 의사는 조력자 역할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게 불법이고 바로 이걸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환자 본인의 마지막 행위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안락사는 뭐가 다른가요? 안락사는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주사해서 생명을 끝내는 행위입니다. 아예 실행의 주체가 의사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목적은 같지만 의사가 직접 죽음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론 이것도 우리나라에선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허용, 조력존엄사는 지금 논의 중, 그리고 안락사는 불법. 네. 이 구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그럼 왜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건지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찬성 측 주장의 심장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결정권, 다른 하나는 고통. 그렇죠. 핵심이죠. 먼저 자기결정권부터 좀 풀어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아주 현실적이더라고요. 현대의학 덕분에 오래 살게 됐지만 그만큼 더 오래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찬성 측의 논리는 아주 명료해요. 내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내가 결정하며 살아왔는데 왜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만큼은 타인이나 사회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느냐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된 박충구 박사의 말이 이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네, 어떤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그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없을 때 그걸 그저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국가나 종교가 그래도 살아야 한다 라고 강요하는 게 뭐랄까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일종의 온정주의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주장은 죽음이라는 문제를요, 전통적으로 다뤄왔던 의료나 종교의 영역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아, 다른 차원으로 가져오는 거군요. 네.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기본권 같은 헌법적 가치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죠. 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신이나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권리의 영역이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논의의 판 자체를 바꾸는 시도네요. 맞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찬성 측 주장을 보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말씀하신 고통 그 자체의 문제요. 맞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때가 많거든요. 그냥 아픈 걸 넘어서는 거겠죠. 그렇죠. 의식이 흐려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온몸이 붓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찬성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삶의 양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며칠, 몇 달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삶의 질이 거의 0에 가깝다면 그 연장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말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연명하는 것과 스스로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가?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단순히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게이트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 약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고 나옵니다. 82%요? 거의 사회적 합의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단서조항 같은 게 있군요. 네, 자료를 보면 항상 엄격한 조건 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 엄격한 조건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또 누가 판단하죠? 하긴 그러네요. 찬성 여론이 높다는 사실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군요. 찬성한다는 대원 측에는 동의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다 갈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법제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반대 측의 우려는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라?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명은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라는 신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깊은 우려입니다. 생명의 절대적 가치.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건 주로 종교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아닌가요? 네, 종교적 관점이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자료에 인용된 이길찬 목사의 말처럼 생명은 신의 주권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단축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라는 시각이죠. 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에만 머무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관점에서도 국가가 법으로 죽어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사회 전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 즉 생명 경시 풍조가 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극단적 선택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군요. 어차피 죽어도 되는 거라면 하는 생각이 사회의 은연중에 깔릴 수 있다는 우려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의료계 내부의 아주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의사의 고민요? 네, 바로 의사 윤리의 훼손 문제죠. 의사의 본분은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지 죽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과 충돌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의사라는 직업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예요.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 지침을 보면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여지를 하나도 안 주네요. 네,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죠.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죽음의 조력자라 되는 순간 환자와 의사 사이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관계. 저 의사가 나를 살리려는 걸까? 아니면 죽음을 권유하려는 걸까? 이런 의심이 싹 트는 순간 의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리고 반대 측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미끄러운 경사면 효과죠. 맞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반대 논리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한번 비탈길을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 어렵듯이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네, 처음에는 말기 환자처럼 아주 엄격하고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더라도 일단 문이 열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과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미끄러운 경사면이라 말이 좀 무서운데요. 이게 그냥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캐나다 얘기가 바로 그건가요? 네,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캐나다의 조력 사망, 메이드 제도입니다. 메이드. 네,
2016년에 처음 도입될 때는 정말 엄격했어요. 자연적인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즉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게만 허용됐습니다. 네, 처음엔 그렇겠죠. 그런데 불과 5년 만인 2021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5년 만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연적인 죽음이 임박하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아, 그러자 사회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심각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자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정신질환까지요? 네, 심지어는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는 사람,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노숙인,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조력 사망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캐나다 사회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가난이나 외로움 때문에 조력 사망을 선택한다고요? 그건 개인이 선택한 죽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죠. 사회가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경고가 아주 날카로운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까? 아니면 가족과 사회에 더 이상 짐이 되기 싫다는 압박감, 또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당하는 비극일까? 아, 선택당하는 죽음.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고 돌봄 시스템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OECD 최고 수준의 극단적 선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이 미끄러운 경사면 아래로 떠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반대 측의 주장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잘 살고 잘 돌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첨예한 찬반 대립을 보고 있으면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 들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흑백 논리를 넘어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3의 길이요? 허용하자, 막자가 아닌 다른 해법이 있다는 건가요? 네, 논의의 초점을 죽음의 방법에서 삶의 마지막 과정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과정으로요? 네, 그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냥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는 곳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호스피스고요. 현대적인 완화의료는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 다른가요? 네,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에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포함한 신체적 고통, 그리고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고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서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아, 삶의 질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통증 관리, 심리 상담, 영적 돌봄,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상담까지 모두 포함되는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의 삶에 집중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 없이 나답게 존엄하게 살아갈까를 돕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완화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실제 죽음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역설적인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사례요? 네, 궁금한데요? 바로 조력존엄사가 불법인 영국과 합법인 스위스의 비교입니다. 영국과 스위스요? 네, 영국은 아시다시피 조력존엄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가 일찍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네. 반면 스위스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완화의료 시스템의 발전은 더디고 지역별 격차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2015년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라는 곳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죽음의 질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죽음의 질 지수? 네, 여기서 영국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조력존엄사가 합법인 스위스는 19위에 그쳤어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잘 죽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준 스위스보다 그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영국에서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을 더 평온하게, 그러니까 더 존엄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사회가 조력존엄사라는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운 출구를 열어주는 순간 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이라는 더 어렵고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원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인 셈이죠. 아, 어쩌면 사회가 환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를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깊은 우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는 조력 존엄사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놓고 그 양쪽의 입장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찬성 측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가치를 내세웠죠. 네, 존엄하게 삶을 마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지켜야 하고 특히 한번 허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미끄러운 경사면 효과를 경고했고요.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대립을 넘어서 섣불리 죽음의 방법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고통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요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짜 과제라는 대안적 관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은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가치.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논쟁을 할 때 너무나 쉽게 죽음의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진정한 존엄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지독한 외로움 혹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애초에 고려할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우리 공동체의 단단한 약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삶의 마지막 선택지가 테이블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진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는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부터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